며칠째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권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데요. 다시 찾아온 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안전학과 교수,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 분석센터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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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동해안 지역에 태풍급의 강풍까지 지금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산불 발생 위험 굉장히 고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낙엽의 수분 함량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에도 쉽게 그 산불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고, 특히나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한 편서풍이 유입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위험성 또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치 중에 산림 내 연료 수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네네. 보니까 10.9%까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0.9% 정도 되고요. 영남 지방, 경북, 경남 지역으로는 약 지금 8%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제 낙엽 수분 함유량이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발생 건수는 약 7건에서 12건 정도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에 그 아카시꽃이 피는 5월 이후에는 뭐 산불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속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산불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시아 꽃이 피는 5월에는 산불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밀양 산불이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좀 진행됐던 산불인데 산불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월 말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될 수가 좀 있고요.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최근 20년 사이에 온도가 증가를 하고 습도가 감소를 하면서 1월 달과 6월 달에 그 산불 발생 위험성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 좀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위험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산불 조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좀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2100년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50%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내놨는데 먼 미래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에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이 다발하고 있는 국가인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매년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최악의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에서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좀 저희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점은 이제껏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던 북극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게 되고요. 이 가속화된 지구 온난화 현상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기상 조건을 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지구 온난화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전문가들은 2100년도까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대형 산불, 저희는 메가 산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불이 50% 증가를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저희 나라 또한 2100년도까지의 산불 발생 위험성을 분석해보니 약 30에서 한 130% 정도까지 증가를 하는 약간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좀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에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산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람이 밀집도가 높으면 확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무가 밀집돼 있으면은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리를 좀 두는 이런 산림 관리, 즉 산불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산불 발생의 배경까지 짚어봤는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 작년 3월 4일쯤에 동해안 산불이 발생했고 9일 동안 이게 진화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좀 정확한 상황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생명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국민과 재산 보호에 힘쓰신 우리 소방대분들, 산림청분들 정말 헌신적이셨고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3월 4일에 동해안 산불로 이제 묶어지는데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그 아래 지역의 울진 삼척 산불하고 위 지역의 그 강릉 동해 지역 산불하고 원인하고 양상이 틀렸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또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5개 지역까지 묶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게 대형 산불로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산불의 산불력이 이 동해안 전체를 걸쳐서 발생되다 보니까 그 대응에 있어서 한계점이 다다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기간 동안 200시간이 넘는 동안 했고요. 직접적인 피해는 1,200억, 1,300억에 달하는데 그에 따른 복구액, 즉시 복구액도 작년에 집행한 것만 추산한 것만 해도 4,300억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그 강도가 높아지는 산불이 이제 앞으로는 빈도까지 넓어진다고 하니까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새로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권 박사님 의견과 정확히 저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산불이 워낙 크게 발생했고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현지에 계신 주민분들은 일상 복귀가 좀 더딘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복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복구를 일단은 주민분들 안타까운 주민분들에 대한 복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해결하는데 여러 시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즉시 집행한 예산도 89억 원, 90억 원 정도에 달했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임시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고 재난 사태 이후에 그 지원금을 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영구 주거 환경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구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감이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뜻으로 되는데 네. 산불이 나서 피해난 지역에 소실이 됐는데 그 집을 고쳐 다시 쓰면 그 산불에 또 여전히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서 차근히 가는 것은 필요한데 임시 보호주택 그 주거 지역에 아직까지도 주민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이게 왜 그러냐면 특교세를 만들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만들어서 예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단계도 있고 한데 집을 뭐 1년 10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뚝딱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좀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저런 임시 조립 주택에서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해주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저런 주거 환경에서 산다는 게 아직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적 피해도 그렇다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계속 진행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동해안 산불 지금 1년이 지금 지났지만 뭐 인목 피해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 피해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막대한 양의 그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임산 자원 그리고 토양에 대한 영양 물질 손실 그리고 숲의 환경 기능 즉 우리가 숲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부분도 좀 손실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증대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멸종 야생동물 1급인 그 사냥 주거지가 울진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약 4,000 헥타르 정도 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 사냥든 야생 동물들에 대한 어떤 서식지 그런 환경이 훼손이 좀 됐고 또한 먹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불이 확산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다른 방안들 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던가 산불이 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우리가 인명 피해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산불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리고 장기적인 자연 피해를 우리가 많이 가져다 줍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도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기와집이 벽돌집으로, 벽돌집이 지금은 내화라고 하는 콘크리트 집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살림은 지금 초가집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 사고에서는 방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담뱃불로 의심되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심되는 방화도 있었는데 자 그게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상황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산불로 번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유역관리제도, 그 말씀하신 수림에 대한 관리, 나무를 심는 이런 부분도 지본하고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산을 번지르 쪽에서 국유림, 사유림, 소유주가 다 틀리고요. 우리가 뭐 기획부동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발을 예정하고 수백 명의 사유지의 살림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 도로를 내고 내화 수림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에 대비하는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백년지 대계로 이 산을 근본적으로 지금 양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초가집을 콘크리트 벽돌집으로 바꾸는 이게 점핑하는 뛰어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항상 어떤 사고가 나던 처음에 예방할 수 있는 혹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화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처음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물 뿌리는 그 골든타임 몇 분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의 빈자리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골든타임을 30분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심폐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4분으로 보고 건축물의 화재를 8분 그리고 또 우리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보시다시피 7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거는 골든타임이란 기점은 그 이후에 희망이 아예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대응에 대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산불에서의 30분은요. 초기 30분 동안 진화를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방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30분의 화재 위치를 빨리 파악을 하고요. 그 화재를 포위를 해서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그 정책이 그 백년지 대계와 초기 30분의 초기 대응 대책 두 가지로서 아주 중요한 대책이 됩니다. 그 말씀해주신 30분이라 하면 첫 신고가 들어간 시간부터 30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고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불이 붙는 시간부터 소방대나 산림청이 산불을 인지하는 시간까지 갭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갭을 줄여서 자동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계속 산불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래서 멀리서 보여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네. 건물 안에 감지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 캐나다 같이 광활한 지역에서는 CCTV를 설치를 하고요. CCTV에서 그 화면 안에 상황이 바뀌면 연기나 불꽃에 따라서 이게 화재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인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 걸쳐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것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첫 화재가 발생하고 인지하기까지의 그 갭, 그 갭도 시간을 줄이는 줄이고 그걸 정확히 신고를 하게 돼서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인프라상으로는 그 처음에 초기 화재를 발견해서 신고까지 하는 기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짧아졌습니다.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감시라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그런 CCTV를 설치를 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상당히 그 산림 곳곳에 그 주택들이 건설이 되어 있고 인력들이 많이 주민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계에 의한 감시 이런 부분보다는 인력에 의한 감시가 상당히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 체계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뭐 핸드폰이나 어떤 그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뿐만 아니라 소방청 모든 산불 유관 기관 등에서도 그 상황을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발전을 좀 이뤄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임차 헬기의 초기 진화 성패에 따라서 산불이 진화되는 그 성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서 지금 임차 헬기 확보전 굉장히 뭐 치열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그 소방대가 진압하는 헬기 규모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0,000리터, 10톤 정도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역시나 우리가 작년에 산불 진압에서 헬기가 상당히 주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을 작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했다시피 삼척에 이제 이게 도심 지역에서 수도 지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전이라든가 가스 생산 기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원전에 불티가 날라들었다는 뉴스를 접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티가 날라들어서 소방대나 진압하고 그래서 울진 산불이 이렇게 번졌는데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 정말 실패거든요. 1차 단계는. 원전에 불티가 왔다는 거는요. 불티 자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고양 저위소 과제에서 보면은 그 풍동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를 했잖아요. 원전에 이게 원전 정지나 이런 거로 이어진다고 하면 당장은 그게 원전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또한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헬기가 중추적인 역할로 해서 헬기를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도 저수지를 두는 부분 그리고 또 육로를 통해 가지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통신, 그다음에 시설, 그리고 인적 인프라 구성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순히 하나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에 네. 연계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좀 개선시켜야 된다는 작년에 아주 입장이신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에서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지금 그 초기 진화에 주력한 헬기를 육성하자는 목소리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산불 진화의 그 핵심은 그 초기 진화와 그리고 단시간에 얼마만큼의 많은 양의 물을 현장에 쏟아붓느냐. 이게 진화의 핵심적인 관건이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좀 엮어서 저는 좀 검토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동 진화, 초기에 출동을 해서 재빨리 그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 헬기, 국비 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차 헬기를 좀 활성화해서 초기에 재빨리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전문 진화 헬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4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정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헬기가 한 40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산불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최소 3대의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13건 정도, 하루에 13건 정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건만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면은 다른 곳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적은 개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대형 헬기든 초대형 헬기든 담수량이 큰 헬기를 확보를 해서 가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초기 출동이 가능한 임차 헬기와 그리고 진화 효율이 높은 국가 헬기를 확충을 하는 게 앞으로의 그 진화의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 분석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